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 같은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볼 거리를 한번 전달해 보고 싶기도 해서 수능날 아침 오전 7시 41분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수능이잖아요. 수능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수능도 그렇고 고등학생 때 진로 개발자로서 나의 미래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의 시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어떤 간판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수능을 잘 보든 잘 보지 못하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좀 저만의 어떤 생각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미리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제가 이때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대학 때부터 얘기를 해야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학에 가자마자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대학에 갔는데 사실 제가 대학에 가기 전부터 프로그래밍을 해왔기 때문에 좀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C 언어 기초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C를 엄청 잘하던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전공생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 왜냐면 제가 10살 때부터 터보 C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웬만한 전공생보다는 잘했죠. 그러니까 근데 저보다 더 잘한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공 같은 거 보면 고등학생인데도 되게 잘한 친구들이 꼭 한두 명씩 껴있어요, 항상 학교에 가면.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든 저는 게임공학과였는데 있어서 제가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못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겨운 거야. 이제 난 10년 가까이 그거를 계속 해왔고, 웹 프로그래밍도 해오고, 뭐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많이 했고, 대회 나가 상도 좀 탔었고, 뭐 그런 게 이제 많이 쌓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공부만 하는 느낌이 강했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일단은 저는 왜 대학 가자마자 일을 시작했는지 얘기를 하면, 내가 왜 고등학교 때 어떤 성향이었는지를 얘기해야 되네. 근데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지금은 제가 다닐 때는 정보산업고등학교였거든요. 제가 대경상고라는 데를 나왔어요. 대경상고. 근데 대경 정보산업고등학교였어요. 제가 다닐 때는. 근데 지금은 상업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이제 들어갈 때 중3 때였나, 제가 이제 여러 이제 학교들을 막 전전하다가 적응 못하고 그 대경상고를 딱 이제 가겠다고 선택을 한 그 기로에 섰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제가 누나 둘인데 누나들은 다 인문계를 갔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상고를 간다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나는 인문계 가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면서 오래 버티는 게 나한테는 무의미하다라고, 그때부터 정체성이 좀 확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의 코드가. 그래서 그게 되게 싫고, 일단 나는 야간 자율학습도 싫고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쇼부를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경 상고란 데 갔죠. 근데 이제 중학생 때는 성적이 좋진 않았어요. 일단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저는 뭔가 할 때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고통을 감내하고 이거를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 또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설득된 그 무언가, 나에게 설득한 무언가, 그게 있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 오히려 조금 쉽게 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일반 사람들이랑 성향이 조금 다른 게 뭐였냐면, 저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약간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물어봐요. 야, 너네 학교 다닐 때 중학생 때 좀 고등학생 때 재밌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재밌었대. 그 중간에 막 재밌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전 초등학생 때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 대한 니즈 자체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냥 성향이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프렌들리한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고 막 그런 성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은 혼자 살면은 외롭게 설계가 되어 있죠. 마치 늑대가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것과 햄스터가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옛날부터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걸 되게 싫어했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보다는 더 아래에 있는, 평균 아래에 있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고등학교를 안 가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난 제일 쉬운 데를 가고 싶다. 그래서 가기로 한 데가 이제 대경상고예요. 그래서 대경상고가 옛날에는 되게 유명한 학교였는데 지금은 사실 공부 못하는, 지금은 모르겠다. 제가 달 때만 해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가던 학교였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엄마한테 딜을 했어요. 난 솔직히 학교 다니기도 되게 싫고, 내가 근데 이제 상고 같은 데는 애들 공부 못하는 거 아니까, 그래도 제가 상고 치고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 상고 간 애들 그 치고는. 내가 여기서 1등을 하면 장학금이 한 학기에 30만 원인가 나온다. 그럼 그거를 나를 줄 의향이 있느냐? 엄마한테 뭐 얘기해봤자 어차피 엄마 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돈을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주겠대요.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그럼 알겠다. 그래가지고 첫 시험 봐서 1등 했죠. 1등 하고 그 다음 시험에도 1등 하고 그러니까 한 두 번 주시는데, 두 번 받았어. 두 번 받았는데 36만 원인가 용돈으로 받으면서 1등을 유지했죠. 등록금 없이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집안이 되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돈을 못 받았죠. 사실은 그냥 이제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사실 등록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신도 이제 최상위 등급이었고, 막 그랬었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2 때 제가 이제 게임스쿨이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게임스쿨에서 이제 지금 게임스쿨이랑은 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워낙에 이제 졸업생도 빠방하고 되게 이제 나름 게임 학원 중에서 게임 아카데미랑 게임스쿨이 투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특히나 게임스쿨은 더 역사가 깊어서 게임스쿨에 대한 막 로망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 정보산업고등학교는 학교에 뭔가 이렇게 뭐 온단 말이야. 그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런 거 하나씩 와요. 이렇게 공문 맞아. 공문이 와서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서 똘똘한 친구도 우리가 키워주겠다, 무료 교육하겠다 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는데 또 됐죠. 왜냐, 성적이 좋으니까, 우수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IT 업계에 있는 사람, 좀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 괜찮은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막 아무튼 그렇게 지냈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더 재밌어지는 거야. 옛날부터 했지만 정말 어려운 공부긴 하지만 너무 이 업계가 좋은 거야. 특히나 게임 업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2 때부터 그 학교 사이트들 있죠. 대학교 사이트들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 대학생들의 졸업 작품이 결국엔 나와 유사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수준을 보려면 그 학교 졸업 작품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고2 때부터 엄청 다 뒤져봤는데, 제 기준에서 컴퓨터공학과 작품은 일단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컴공 중에서 그 당시에는 게임공학과가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과도
선배가 한 기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0학번인데 04학번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생긴 지 이제 1년 이렇게밖에 안 된 그런 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없었죠. 제가 고3 때 이제 신입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인서울 학교부터 많은 학교에 이제 졸작들을 찾아봐요. 근데 졸작들이 약간 컴퓨터 공학적인 게 되게 많았는데 천안에 호서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게임 학부라는 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학과는 컴공인데 그 안에 이제 계열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졸작을 보는데 정말 인서울에 있는 많은 학교를 봤는데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야, 제 눈에는. 그러니까 졸작을 딱 보니까 저희가 제일 괜찮았어요, 제 눈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 본 건 아닌데 그래도 당당하게 작품을 공개한다든지 뭐 여러 면에서. 근데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갔어. 찾아간 게 아니고 이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천안에 약간 그 지하철역이 안 생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가야 될 때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나이 되게 많아 보인다. 한 16년 전? 15년 전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게임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고2 때, 겨울이었나 아니면 고3 때 연초였나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선생님, 그래서 저는 그 천안 호서대학교를 가서 교수님을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친구를 꼬셨어. 그 게임 개발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게임 개발하진 않아요. 게임 개발하진 않는데 그 당시에 관심 있던 친구가 있어. 오타쿠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그 선생님한테 승인을 받고 견학을 가요. 근데 나도 그때 바보였던 게 미리 컨택을 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그냥 무작정 가는 거죠. 그래서 학과 사무실 아까 갔어. 천안까지 갔는데 문제는 중간에 어떤 깡패 새끼들이 갑자기 어깨를 이렇게 막 하더니, 야, 너 잠깐 와봐. 그래서 괜히 시비 거는 거 있잖아요. 막 욕하고. 해가지고, 친구랑 눈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잠깐 이렇게 보다가, 그냥 그대로 걸어서 택시 타니까 못 쫓아오대. 걔네들도 고딩이라서. 아무튼 천안이 좀 무서웠어요, 그때는. 나중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택시 타고 이제 그 호서대학교로 갑니다. 가서 그 다음부터 기억이 잘 안 나. 캠퍼스가 엄청 컸던 것 같고, 학과 사무실에서 문의했나? 그 교수님 만나면 어디 가야 돼요? 뭐 이지랄 해가지고, 간 것 같아. 미리 연락을 했나? 근데 어쨌든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 그 교수님, 여기 학교가 어떤 시스템이길래 왜 이렇게 잘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죠. 근데 물어봤더니, 그 방학 때 그 선후배들이 모여서 특히나 게임학부 쪽은 선후배들이 모여서 완전 막 그 동아리실에 틀어 박혀서 게임만 만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게 또 그 나이에는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 나의 어떤 뭔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서 막상 이제 입시를 딱 갈 때는 사실 내신으로 수능 한 번도 수능을 칠 필요가 없이 이미 그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갔죠. 그러니까 호서대학교보다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그 성적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인서울에 가려면 충분히 사실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신도 좋았고 뭐 매력 있으니까 아무튼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 보면 그 당시에도 저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 얘 뭐야? 막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 면접 볼 때도 그렇고 지금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그 그런데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막 나름대로 막 논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교수님들 입장에서 그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아무튼 하면은 되게 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가게 되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저런 식으로 좀 공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내가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야 되고 막 무모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어른들은 그 무모함을 막 풋내기가 막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막 꼰대들도 되게 많긴 해요. 살아보면
좀 나대는 애들 싫어하고 막 그런 되게 많은데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그때 그 당시에 만났던 교수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너무 정성스럽게 이제 카페에서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수능은 사실 보긴 봤는데 저는 사실 수능 보기 전에 학교가 결정이 된 상태여서 그리고 번복을 못해요 수시 전형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사실 전 수능은 좀 이렇게 오늘 막 정말 다들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험 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저는 사실 그런 기억은 없어요. 학교를 참 쉽게 갔죠. 그런데 그렇게 대학을 수시로 갔으면서 왜 일을 시작을 했는가? 사실 20살 때 제가 시공사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출판사로 유명하죠. 거기에 T&E 사업부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그냥 회사부터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던파타임이라는 거랑 이제 뭐 메이플리티 뭐 또 뭐 있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자잘한 거 뭐 이런 팬 사이트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도 좀 섞어서 하고 막 잡단이라죠. 솔직히 말해서 20살에 그 관련 학과긴 한데 엄청나게 잘하지도 않는 그런 친구한테 얼마나 헤비한 일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들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 하고 저는 쉬운 일 위주로 했죠. 근데 그래서 아무튼 했는데 그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일단은 일을 하는 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학 들어갈 때도 조금 길게 보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할 때 나의 모습을 그리고 대학을 평가했잖아요. 반대로 대학에 들어가서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가고 나는 왜 대학에 오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저는 만약에 제가 가고자 했던 게임 관련된 학과들이 있는 학교가 다 떨어지면 청강문화산업대학인가 그런 전문대도 생각을 했어요. 제 성적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곳이긴 한데 나는 게임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굳이 대학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패기를 부렸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패기가 두세 배였던 것 같아. 젊은 패기 있잖아요. 그 풋내기의 패기. 그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저한테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방향,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 때마다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일을 하고 싶게 된 거는 결국엔 대학 졸업해서 일을 할 건데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 거야. 만약에 어설픈 3년차 경력자랑 대학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실력이 좋다라는 거를 전제할 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고, 저는 예전부터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이가 좀 있는 형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근데 그 형들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전공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고2 때, 고3 때, 그 대학교에 이제 포트폴리오, 대학 졸업작품, 그런 걸 다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수준이 너무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뭔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안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든 지금 20살 때부터 발버둥 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두 가지의 도전 플랜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버드대생처럼 공부하기. 그 당시 아이비리그에 공부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 하버드생들이 가진 공부 방식을 제가 도입을 해서 하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진짜 하버드대생처럼 했어. 내 나름대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도서실에서 막 날새기도 많이 새고 막 그 기숙사 독서실에서도 아침까지 나 혼자 공부하고 뭐 아무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제 이론 공부나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바로 쓰이지 않는 거거든요. 나중에 분명히 쓰이는데 필요성을 학생들 입장에서 바로 못 느낀다는 거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너무 궁금했어요. 한 학기 열심히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현업을 나가는 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선택을 했지만
내가 목표라는 건 나는 군대를 병역특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병역특례라는 거는 내가 생각해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라는 학교가 엄청난 이펙트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서울에 컴공 나온 친구들에 비해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저 친구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을 했고,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도달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해도 저는 내가 실력이 어설프더라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저는 선호할 것 같았고,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는데 객관적으로 괜찮아 보여야 되는데, 이제 기업의 니즈라는 게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하나하나 교육을 해나가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당장 이제 일에 투입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나름대로 업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편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사회 진출을 해서 내가 일단 일할 곳을 먼저 살펴보자. 내가 병역특례라든 뭘 하든 결국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하던 친구가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바이올린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꼭 내가 20살 때부터 전공을 선택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틀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바이올리니스트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6살 때부터 하든 4살 때부터 하든 그냥 바이올린만 잘 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코딩 교육 기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니고 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학교는 좋은데도 코딩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전공자인데도 못하는 사람 봤고, 천차만별인 것 같았어. 오히려 고졸인데도 잘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런 형들이 그냥 잘 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업계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퇴를 하게 됩니다. 한 3학년 2학기까지 다녔어요. 3학년 2학기가 다녔는데 이제 경력이 좀 있었죠. 그때 한 2년 3년 됐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줄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학교 커리큘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현업을 좀 2, 3년 하고 나니까 학교 수준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학부 수준이요. 근데 이건 학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학부 수준 자체가 낮아요. 학사 수준 자체가. 학사 레벨에서 배우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취업하시려면 좀 무시 많이 당해요. 현업 개발자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공자들 같은 경우 특별한 거 배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실제로는 수준이 많이 낮죠. 근데 어쨌든 그게 메리트가 없었어요. 왜냐면 병역특례에 나오는 애들의 특성이 그 당시에는 학사 정상적으로 다니는 애들이 다 병특 좀 잘한다는 애들 다 병특하는 시대거든. 그러니까 이제 면접 가면 막 서울대 뭐 한양대 그 이하가 없어. 최종 면접 가면 난 경력 있는데 걔는 경력이 없이 학교가 좋다는 이유로 나랑 동급으로 있는 거야. 난 경력자인데. 근데 저는 불만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정도의 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차별하는 회사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사회적 위치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대략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으니 회사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겠지만 대략 이 정도 되는구나 인정하고, 그러면 생각을 바꾸기로 시작했죠.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저 친구들과 동급이거나 저 친구도 제치고 내가 더 좋은 상태로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라는 학력이랑 내가 자퇴하고 디지털대학교를 간 나의 학력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까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그 학교에 들어가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지, 거기서 이수를 했느냐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한다 생각 안 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력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난 대학의 권위주의를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요. 좀 약간 실용주의적 사고가 좀 발달한 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만 있으면은 학생들 발목 잡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뭐 토익을 몇 점 이상 통과 안 하면 너는 졸업을 못 한다 막 이런 거. 좀 내비둬. 좀 토익을 못 보든 어떻게 하든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영문학과도 아니고 토익을 막 몇백 점 이상 나오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는 게 사실 나는 말이 안 되거든. 어차피 그 이상으로 막 그거를 그렇게 해주고 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한 걸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게 너무 근데 저는 토익 점수 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그냥 1년을 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1년 저렇게 다니느니 차라리 회사를 다니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실무에 가까운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1년만 다니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사실상 그냥 디지털 대학교를 편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2년을 더 다녔어요. 1년을 더 다녔어. 그래가지고 총 5년 다닌 거죠, 학사를. 그렇게 했어요, 일하면서. 근데 제 생각이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바로 병역 특례 구했죠. 그 명문대들 사이에서 네, 괜찮은 평가를 받으며 병특 구했고 그렇게 구하게 된 회사가 1km 회사였죠. 그래서 1km 지금 제가 그 어플을 잘 안 보니까 뭐 제가 본지도 벌써 8년 전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안드로이드 초기 버전을 혼자 다 만들었는데 그게 첫 안드로이드 작품이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겠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해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가 발달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고 저는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는 직업을 선택하든 컴퓨터공학과라는 그 학과를 선택을 할 때 나한테 중요한 게 뭐고 내가 왜 대학에 가게 되고 나는 왜 개발자로서 회사에서 일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들이 인생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의 시간들이 없으면 가끔 공허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자신감 있어서 부럽다고. 자존감이 있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어, 근데 이제 개인으로서, 나라는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평소에 제가 하는 행동 보면 사람들이 막 당당하게 뭐 내 거 따질 거 다 따지고 막 이럴 줄 아는데, 실제로는 땅 보고 다녀요, 진짜. 제가 땅 보고 다녀요, 걸을 때도. 그리고, 보통은 손해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내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집중해서 말할 때고, 평소에는 이제 뇌를 놓고 다니죠. 멍 때리고. 그런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강의 자체를 갈 때마다 어느 정도 긴장을 하긴 해요, 항상. 사람들은 네, 노프 팀장이 개인으로 봤을 땐 그런데 근데 제가 그래도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나는 뚜렷하고 좀 멋있다라고 하는 거는 직업에 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리 추구를 할 줄 안다는 거. 그러니까 직업적인 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20대 때 하던 생각과 20대 때는 나의 직업적인 삶,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면, 30대 때는 나의 40대와, 그리고 나의 죽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죽고 싶은 것인가 좀 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교육자로서의 나의 인생, 교육자로서의 나의 색, 어떤 색을 가지고 살다가 죽고 싶은가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했던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겠죠?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될 거고, 나는 어떤 개발로 어떤 직업을 할 것인가.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계인간 팀장님 만나고, 지금 기계인간 팀장님이랑 같이 한지도, 이제 알게 되고 같이 한지도 2년이 된 지도 7, 8년 가까이 되는데, 7년 정도 되겠다. 근데, 기계인간 팀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몇 달 전에 얘기했어요.
어, 앞으로 교육 산업이 되게 커질 거다. 근데 내가 오래 교육을 해왔는데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곳은 교육 산업이 커지는 거랑 제대로 가르치는 건 좀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 물어봤죠. 대신에 어떤 근데 이제 그 되게 신기한 게 기계관 팀장님이랑 저랑 좀 그게 잘 맞긴 하는 게 뭐냐면 둘 다 약간 바로 앞에 갈 때 그냥 앞을 그냥 바로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바로 앞에 쉬운 길이 있어도 조금 이렇게 우회한다거나 장기적으로 내가 지향하는 색과 맞지 않으면 가지 않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저랑 정반대거든요. 기계관 팀장님은. 저는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런 걸 되게 잘하는 편인데 기계관 팀장님 같은 경우는 조용히 느긋하게 기다릴 줄도 알고 좀 아무튼 그래. 그런데 그런 큰 틀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오래 오래 인연이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팀노바라는 단체를 함께 가고 있는 동반자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동반자죠. 사실 창업도 같이 했고. 어 그런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그러니까 이 직업적인 목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내가 그냥 먹고 살 걱정을 하다 보니 개발자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선택한다. 이거랑 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직업은 누구나 필요해. 먹고 사는 거 누구한테 필요하니까 누구나 필요하니까 내가 직업이 필요한데 나는 어떤 자극에 예민했지? 나는 어떤 형태의 일을 하고 싶지? 라는 거를 커피 한 잔 하면서 스스로와 커피 한 잔 하면서 아니면 뭐 밥을 먹어도 좋고 스스로와의 데이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못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 보면 혼자 있어도 막 그냥 이렇게 뭐 보고 있고 노는 사람 되게 많은데 가끔은 인생에 이런 생각하는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근데 개발자로서의 나의 삶. 너무 다양할 수 있어요. 개발자로서의 삶은.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뭐 세계를 유령하는 뭐 그런 개발자를 꿈꿀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 같은 삶을 꿈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개발 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범주가 상당히 넓고 개발 기술 자체도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혼돈 속에서 자기에게 맞는 자극을 잘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자기에게 잘 맞는 자극을 어떻게 찾느냐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직업적인 윤리나 철학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직업윤리 이런 거 배울 때 진짜 따분했거든? 뭔 개소린가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대학 교육 자체에서 보여준 그런 큰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인간 본연적이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기까진 좋죠. 근데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상한 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대학이 별론 거지. 사실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경 자체도 그렇고 뭐 어떤 물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면서 글로벌한 사회가 돼야 되고 이제 뭐 해외 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거는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큰 비전은 항상 맞아. 근데 그걸 이상하게 하니까 대학이 이상한 거지. 아무튼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뭐 대단한 개발자였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교육자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실력 있는 교육자는 맞죠. 실력 있는 교육자는 맞는데 어쨌든 저를 보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 걔 자신감 있고 뚜렷하시고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쟤는 이렇게 하지 막 이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길래
저 나름대로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수능 이제 보려고 들어간 학생들 되게 많겠다. 8시 15분이 됐네요. 근데 이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고민도 많고 고통이 많은 스타일이죠. 예민도가 높기 때문에 예민하고 불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안목 자체가 안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기준이죠. 기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해야 되는 수준 자체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못하는 걸 못 참고 막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고통을 받죠, 저로 인해. 근데 그만큼 결과는 확실히 좋고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후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 자체가 높아요. 그리고 그 기준은 학생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저한테 항상 질문하죠. 너는 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왕초보 교육을 제일 잘한다고 하면서 넌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어떤 그런 저를 옥죄는 사슬 같은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통스럽죠. 그래서 학생도 고통스럽고 저도 고통스럽죠. 근데 약간 변태적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사실 불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일적으로 나를 옥죄는 삶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취미로 하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수를 줄이려면 어느 정도의 긴장도와 높은 기준과 객관적 시선, 날카로운 시선, 비판, 스트레스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노바에서 하는 선택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머리 쥐어짜고 하면서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5년 하니까 좀 지치긴 하네요. 그러니까 노프 팀장이라고 하는 한 교육기관의 대표, 가장 어메이징한 결과, 전 세계에서 나오지 않는 수준의 창의성 있는 작품들을 만든 학생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거라는 거는 굉장히 뿌듯하고 제 인생 어차피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인 인생에서 나름 스타일리시하게 살았다, 좀 멋있게 살았다라고 일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 27 클럽이라고 음악 쪽에서 제니스 조플린이랑 또 누구지? 커트 코베인 또 누구지? 그 이제 지미 앤드릭스 이런 사람들이 27살에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운의 천재들이죠. 근데 다 마약과 연관이 좀 돼 있거든요. 아닌가? 누구는 사고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마 저는 대한민국이 마약이 합법이 아닌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마약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외부에서 까였을 때 요만큼 상처를 받는다면 저는 이만큼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뭐 팀노바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의문을 제기하고 공격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오셔서 보시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니까 증거도 다 있고 그러니까 팩트 확인하시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데 사실 일반적인 교육기관이 좀 까였다고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그러니까 막 그런 거지. 내가 그냥 뭐 김밥을 파는데 김밥이 아니고 라면을 끓여 주는데 그냥 이렇게 신라면 같은 가공 라면을 끓여서 주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뭐 그 돼지뼈 육수를 우려가지고
그것도 돼지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저기 가장 좋은 재료를 사서 막 그 한 48시간을 푹 고운 다음에 거기다가 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일본에서 공수해온 막 특별한 밀가루에 그것도 막 숙성을 막 몇 시간씩 시켜가지고 최상의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막 날새가면서 막 육수 고아내면서 만들어냈는데 어 그게 얘네 가공이라고, 그러니까 가공 수준도 아니고 얘는 이거 가공도 아니고 정말 싸구려로 만든 거라고 얘기를 들은 요리사 마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보여준 많은 행동들이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땐 비상식적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너네는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왜 한 번밖에 안 해?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이유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이유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근거가 있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기보다 사실 잘 모르잖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요? 국비지원을 가시는 건 어떠실까? 주 5일 하는데 거기 원하시는 스타일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바꾸려 해요. 소비자들이 피드백 주는 건 나쁘진 않은데 사실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예를 들면 이제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의사들의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전제는 깔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치료의 이유가 좀 있는 경우는 존재하거든요.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맞을 확률이 높죠. 근데 지금 팀노바의 방식은 굉장히 독특할 거예요. 전 세계 유례가 없고 독특한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제가 15년 동안 연구해온 바로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판단의 집약체라는 거죠. 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저항에 부딪히죠. 많은 저항에 부딪혔고 지금까지 많이 고통을 받아왔죠. 많이 받아왔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너네도 그냥 타협하고 국비 지원을 했어도 됐고 너네도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너 고집 피우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고집을 피우는 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이러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삶의 지향성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느 학교 나왔고 내가 뭐 경력이 몇 년이니까 막 내 말이 무조건 많다면 이러고 싶진 않았어. 어떤 논쟁이 있으면은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해서 얘기를 하고도 싶었고 그 근거를 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고인 근거는 없어. 뭐 최고의 근거가 뭐예요? 저희는 학원을 20년을 해왔습니다. 뭐 이런 거가 싫었던 거야.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를 할 거면 학생들의 아웃풋과 실제 취업 내역과 그리고 뭐 어떤 그 코칭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어떻게 발전했다 또는 되게 잘하는 친구들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휘핑크림 얹어주고서 우리 되게 잘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싫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친구를 어느 만큼 성장시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팀노바가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정말 평범한 친구들을 바꾸는 게 내 목표였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그런 친구를 굉장히 많이 성장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간판 다 떼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 아까 삶의 배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단은 자퇴를 할 때 디지털 대학교로 갈 때 패러다임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패러다임과 조금 다를 거예요. 웬만하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상황에서 자퇴하고 저 학교 가려고 잘 안 그러거든. 그 학교가
그래도 수도권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커트라인이 그렇게 아예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오히려 저는 저런 간판이 저한테는 좀 좋은 면이 있는 게, 봐라. 너네가 그렇게 말하는 학력이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막상 현업에 가면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다 돌아가는 어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이득인 거라는 거죠. 잘하면은 그냥 뭐 학력도 많이 무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팀노바를 꾸준히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강도 매주 꾸준히 오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팀노바는 항상 뜨거운 감자 위에 있었죠.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팀노바를 선택을 해줬죠. 그런 배경에는 저의 학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서울대 나왔으면은 또 뭐 나름 뭐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레드오션 중에 초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교육 업계에서 심지어 무료들이랑 경쟁해야 되는 이런 교육 업계에서 팀노바를 생존하게 해준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실용주의적이고, 그리고 간판주의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간판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별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어, 저의 어떤 일적인 능력?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젤리를 만든다. 맛있는 젤리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럼 이 젤리가 맛있으면 잘 팔리는 거지. 이 젤리를 만든 사람이 서울대생이어야 맛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젤리에 서울대생이 만듦 뭐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현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고졸들끼리 다 만들었는데 이게 되게 괜찮아. 그런 그 어플이 잘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 또 고졸들이나 이제 중졸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명문대 애들이 자존감도 높고 집중력도 좋은 경우가 많더라. 이거는 부인할 수 없죠. 아니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애들이랑 공부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하고 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랑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약간 그 뇌의 발전의 문제인데 10대 때 머리를 팽팽 굴려본 애들이랑 10대 때 머리를 팽팽 굴려보지 않은 애들이랑은 그러니까 굴리려고 안 했죠. 머리가 마비 상태였죠. 그런 마비 상태인 친구들이랑은 아무래도 뇌 활용성이 다를 수밖에 없죠. 뇌 발전 시기에 10대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10대 때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는 뭐 1등 했지만 중학생 때 안 할 때도 머리 쓰는 걸 많이 했어요. 사실은 머리 쓰는 거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게임 대회 많이 나가서 게임 대회에서 상 되게 많이 탔는데 뭐 아무튼 그 뭔가를 하는 건 하도 뭔가 하고 있었어. 항상 보면. 그래서 일반적인 디지털 대학교 졸업생 이런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말하고 싶은 건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인생, 방향, 개발자 분야, 이런 거를 단순하게 나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렇게 설정하지 마시고, 진짜 하루 시간을 빼던지, 뭐, 자기 자신과 시간 한두 시간을 갖던지, 매일 그렇게 해보던지, 명상을 하던지, 분야라는 거 내가 가고 싶은 분야 같은 거는 하나로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내가 웹 개발자로 3년을 해도 바뀔 수 있는 게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알면은 선택 분야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팀노바 커리큘럼 매 시즌마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더 발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편의점 도시락만 해도 매년 발전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더 좋은 안이 나오니까.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A라고 하는 개발자 플랜을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쌓아 놓는다고 해도 B라는 플랜, C라는 플랜이 충분히 일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일하면서 멍 때리고 있다거나 어떤 그런 게 되게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배경에 깔리면 그냥 멍 때리고 일하는 거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를 차라리 경계하셔야 되는 거지. 막
그러니까 차라리라니, 뭔 소리 한 거야.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지. 막 그 내가 생각이 많은 거를 막 경계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건 저의 결론이지만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내가 살아생전 어떤 느낌으로 살고 싶은가.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인생에 대한 철학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르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다. 그래서 약간 허무주의가 항상 있어요. 인간 다 죽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죽든, 내가 몇 명을 개발자를 만들고 죽든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진짜 콜럼바인 사태처럼 진짜 한 100명을 죽이고 내가 다 쏴버리고 막 죽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사람들이 허무하게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막 몇 명씩 죽어가잖아. 뭐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살해서 사라지는 거 막 이런 거 봤을 때, 참,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빨리 죽지 않아서 고통스럽다 생각해야 될지, 아무튼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정신적으로 노프 팀장이라는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 또라이다. 라는 거를 이제 잊지 말아 주시고, 어떤 뭐 직업적으로는 사실 뭐 항상 멋있죠. 제가 봐도. 직업적으로는 근데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음. 근데 이제 너무 그런 모습만 보고 저를 평가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 많고 고통스럽고 일반인보다는 제가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스스로의 고통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개발자라는 형태 중에 나는 어떤 개발자를 지향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직을 할 때 내가 선택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초이스해주면은 내가 그 회사에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선택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수준이라는 것도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워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 충분히 회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장 수준의 평균치 이상으로 못 갔기 때문에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나는 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개발 수준을 높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그냥 뭐 물 흐르듯이 그냥 내가 하는 것만 그냥 적당히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도 좋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선택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좀 남 앞에서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내 인생, 나의 스타일을 주장하고 상대가 나에게 맞추게 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무진장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죠. 왜냐면 업계 평균 대비, 업계 수요 대비 최상위권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래요.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저희가 교육 자체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계에서 항상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비교 대상이 없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확실히 남보다 좀, 더 약간 잘 나가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있잖아. 늑대 무리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하잖아.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그 사자들 봐봐.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근데 그 사자 무리에서조차 암컷을 차지하는 그 사람 우두머리잖아. 그러니까 보상이 거기도 빈부격차가 있는 거야. 좀 사이좋게 인간처럼 한 명당 1부 1처제로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데 우두머리가 모든 암컷을 차지해버리는 이런 더러운 세상. 그런 게 참, 그러니까 빈부격차나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좀 가끔은 본능적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회주의 국가, 북한도 그렇고, 뭐 체코, 뭐 동유럽들도 그랬었고, 뭐 지금 뭐 베트남, 뭐 중국, 또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 다 결과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 자본주의 뭐 이렇게, 아니면 수정 공산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구나, 수정 공산주의인가, 좀 애매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튼 사회주의 베이스는 깔고 있으나 어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관련이 있는 이제 그 금전 체계 자체가 사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성공적이진 못했어요. 그런 거 보면, 어, 어찌 보면 승자 독식은 당연한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되게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웃긴 게, 칼 마르크스 막 얘기 나오고, 뭐야, 또 뭐지? 뭐 보이지 않는 손 말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아무튼 뭐 케인즈, 무슨 애덤 스미스 이런 사람 막 얘기를 할 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막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던 시절에 우리는 행복했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905, 60년대는 어디가 부자고 어디가 가난하고가 없고 그냥 다 리셋 상태였어. 다 노답이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뭐 가장 평등한 사회였겠죠. 근데 그런 행복했을까? 라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정말 나이키라는 브랜드나 이런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 특징,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판매되는,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뭐 60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못 판매돼요. 막 그런 거. 뭐 명품 중에서도 막 롤렉스 이런 시계 같은 경우는 유명 모델은 오히려 고객이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한번 줄까 말까 그런 시계가 돼버렸고, 오히려 완전 초초 럭셔리 하이엔드 정말 비싼 브랜드나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거는 오히려 고객이 더 못 구해요. 왜 그럴까? 그들은 그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되게 인간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을 다 신경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의 반면에 막 유니클로나 막 스파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뭐가 많이 죽냐면, 우리나라 중소 브랜드들 있죠. 뭐 TBJ 뭐 이런 것들, 뭐 포렘 같은 건 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근데 질이 되게 좋은 옷이거든요. 그런 조금 브랜딩이 좀 약한 것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파 브랜드가 와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샤넬이나 이런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애들은 계속 고공행진 계속 잘 되죠. 어떻게 보면 브랜드 자체도 지금 현재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도 사실 빈부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국내 중소, 그리고 막 동대문도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처럼 잘 팔리지도 않아요. 저 동대문 새벽 시장 많이 가거든요. 그 놀러 구경하러. 도매시장 가서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사는 것도 되게 재밌어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하러 가는 거 아니고, 옷 좋아하니까 그냥 옷 보러 가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봐봐, 구찌는 돈을 많이 벌죠. 구찌는 돈을 많이 버는데, 많이 벌으니까 디자인에 투자를 해요. 여기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디자인 투자하니까 좋은 디자인이 나오죠. 좋은 디자인이 나오니까 많이 팔리죠. 그럼 돈 많이 벌죠. 그럼 다시 디자인에 투자하죠. 이 구조야. 매출이 많이 날수록 더 많은, 더 세련미 있는 디자인을 많이 뽑아내겠죠. 반대로 동대문 어떠냐면요,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이 디자인 뽑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디자인이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카피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동대문 부자재 시장이랑 그런데 그냥 구경하러 다녀요. 부자재 시장보다는 어디 가냐면 청평화, 남평화, 그리고 뭐 W 스튜디오 막 이런 데랑 어디지 뭐 되게 많아. 디오트, 맥스타일 뭐 이런 데 있어.
그 동대문 시장 중에. 그런 이제 도매 시장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산책 겸 돌아다닙니다. 나도 도라이야. 거기 가면 이제 상인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저 이제 자주 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은. 근데 새벽에 할 게 없어, 할 게. 새벽에 뭐 구경할 때 거기밖에 없어. 그런데 보면요, 너무 대놓고 짝퉁을 만들어요. 근데 너무 퀄리티도 떨어지고,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카피도 뭐 카피도 아닌 것이 뭐 애매한 것들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을 보는데 너무 조잡하고, 그리고 옷이란 게 딱 보면 조잡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잡한 것들은 확실히 경쟁력이 없으니까, 막 구찌 이런 거는 막 정말 비싸잖아요. 막 이렇게 200만 원, 막 150만 원 뭐 이렇게 파는데, 그 동대문은 생각보다 가격이 되게 싸요, 여러분들. 유니클로나 H&M이 싼 품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자라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비싼 편이니까. 그 근데 이제 H&M 뭐 이렇게 이런 스파 브랜드 보면은 되게 싼 거 같아도, 그 실제로 동대문이 더 싼 경우 많아요. 특히나 여성복 같은 경우는 동대문 정말 싸게 파는 사람들 많아요. 막 장당 5,000원 이런 거. 물론 이제 땡처리하고 막 그런 거겠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싸다고 고객들이 소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라나 H&M 이런, 뭐야, 또 유니클로 이런 거의 어떤 전략은 뭐냐면, 디자인 비용, 그러니까 자라도 똑같아. 이 구조야 사실은. 옷 자체가 쌀 뿐이지 디자인 역량은 굉장히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어요, 디자인은. 그래서 그러니까 옷을 그냥 싸게 만들어서 많이 박리담회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지, 돈을 많이 벌면 디자인에 투자를 하죠. 동대문은 그게 안 되니까 카피를 많이 하죠.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도 있는데, 동대문이라는 이미지가 이미 박히기도 해서 사람들은 어떤 이런 옷을 살 때 이미지 소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소비적인 측면에서 동대문이 심지어 메리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실제로 질도 좋고 옷 자체의 하드웨어적 성능만 보고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H&M이나 유니클로 못지않게 동대문에 있는 옷들이 질 좋은 거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이 죽는 거야. 재밌다니까, 이런 거 보면. 심지어 퀄리티로 봤을 때 정말 뛰어난 퀄리티도 분명히 존재하고 진짜 좋은 옷 많은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같은 경우도 부익부 빈익빈이 막 생기잖아요. 그 LVMH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루이비통 모레 테네시인가? 그래가지고 모에 테네시. 그래가지고 뭐 술이랑 루이비통 그거 파는데, 루이비통 그 엄청, 이게 아르노라는 회장이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장이, 갑자기 졸리다. 그러니까 그 회장이 그걸로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매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인수를 해요. 그래서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디올이 넘어갔고, 뭐 그리고 또 뭐지, 그 루이비통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뭐 리모아라는 그 캐리어, 고급 캐리어 브랜드도 넘어갔죠. 그런 식으로 인수를 하면서 더 부자가 되는 거야. 명품을 아무거나 사도 애지간하면 얘네 그룹이니까.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냥 사치분 시장을 다 먹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부익부 빈익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면은 더 연구진이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만큼 또 괜찮은 애를 사는 거야. 그리고 괜찮은 애를 연봉을 많이 주고 하면 걔네들 또 일도 잘하겠지? 그러면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이 옛날에는 되게 싫어했던 말인데, 1%의 엘리트가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부정하고 싶지만 그렇지, 그게 사실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향하는 개발자가 그 1%에 속하는 개발자라면, 그래서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모순이 존나 많다고 느껴져요. 어차피 인간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적당히 살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하려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나이 먹고 그러면 이미 습관이 돼버려서.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20,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데 대충 사는 거는 되게 쉬워요. 나중에 안 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못했는데 나이 먹고 갑자기 되게 잘해진다. 경력 그렇게 어설프게 경력을 쌓았는데 갑자기 되게 잘해진다. 이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잘 해보고 이걸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의 인생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 수능도 있고 뭐 센치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혼자 떠들어 봤습니다. 아침이 밝았네요. 8시 46분 1시간 5분. 아무튼 이거 뭐야 이거 여드름에 바르는 거 계속 들고 이러고 있었네. 아씨 여드름 나가지고 요새. 아무튼 뭔 개소린가 하시겠지만 이걸 다 보셨다면 1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참 할 일이 없는 그런 분 아니실까. 저도 할 일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냥 저는 이렇게 산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찌질이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기억하실 거는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직업적 미래죠. 특히나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오늘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